출제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얘를 포함해서 한 가지가 출제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기술이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체거동이라는 개념, 모멘트라는 개념, 그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앵커볼트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출제돼야 되는데 안 된 겁니다. 사실상은. 그 이유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기준이고,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일단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각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한다. 자, 3조의 제3항이죠. 그죠? 수조, 갑, 송수장치, 함, 제반 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의 비구조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조라든가 이런 형태가 다 꼴이 다르죠. 무게중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앵커볼트로 고정을 하는 것을 정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앵커볼로 고정을 하는 걸 정착으로 표현해서 정착부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기준에서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이미 있는 기준이 여기거든요. 여기 앵커볼트 정착부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따라 설계를 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편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얘를 앵커링을 했어요. 앵커링을 요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 장비가 만약에 사이즈가 요만해요. 내지는 사이즈가 요만해요. 무게도 달라요. 그러면 요렇게 작은 거,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큰 거, 1번, 2번 이렇게 되면은 충격이 이렇게 왔었을 때 어디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죠? 우리 아까 이제 자동차 딱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 잡고 있는데 사람 이제 손잡이 잡고 있어 있는 상황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앵커볼트가 설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수조 형태 다르고 감시 제반 다르고 기타 등등 다 다르니까 그걸 고려해서 설계해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그리고 볼트 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그리고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 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 허용 과정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형태에, 그러니까 고정을 해야 되는 대상물의 형태에 따라 모양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착부의 두께라고 되어 있고, 볼트 설치가 모서리까지 거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요걸 보시면 더 빠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드릴 작업을 해요. 드릴 작업을 해서 앵커를 박은 상태. 여기서는 요 세기가 확장이 되는 앵커를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기 확장형 앵커볼트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우리 웨지 앵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기가 확장이 되는데 요 크랙이 나라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드릴 작업 그 자체에서 뭐냐면은 균열이 발생한다고 간주를 합니다. 실제로 균열이 없어도. 그래서 균열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균열 콘크리트, 비균열 콘크리트, 그 중에서 우리는 내지는 균열을 가정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콘크리트도 균열이 있는 게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이냐 비균열이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쭉 뽑아서 인발시험을 하는 거야. 인발시험이라 그러거든요. 인발시험을 쭉 하게 되면 콘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각도를 보면 35도 각도가 딱 뽑힌다 이렇게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앵커볼트가 보편적으로 재질이 철입니다. 이 앵커볼트가 약하면 앵커볼트가 그냥 쭉 늘어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가 더 약하니까 뽑힐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세기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마찰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마찰력, 요렇게. 이 마찰력에서 지지가 되면서 얘가 콘 모양으로 딱 이렇게 뽑히니까 결국은 콘크리트가 강도가 약한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맞죠?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은 어떻습니까? 앵커볼트 다 정도 커지겠죠. 근데 콘크리트 강도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볼트 하중도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앵커볼트 성능시험할 때 콘크리트 강도를 얼마냐면 FCK, F는 이제 큰 글자로 있고 CK 작은 글자로 해가지고 강도가 나오는 게 21메가파스칼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해놓은 거 만들어 놓은 혹시 현장에 가서 한 번씩 보셨죠? 이걸 우리가 공시체라 그러거든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압축 강도 확인하는 거야. 결국 그 강도 확인을, 그냥 우리 지금 보면은 예전에 순살 아파트가 어떻고, 현산에서 광주에서 어떻고, 이제 콘크리트 제대로 양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공시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게 21메가파스칼 짜리가 보편적이고, 요거보다 강도 약한 것들은 흔히 잘 쓰지는 않습니다. 얘를 보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고층 건축물일 경우는 강도가 높아져요. 30메가파스칼, 40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강도를 크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이 35도 각도로 형성되는 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이 없어지면 이 앵커볼트 강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앵커 간의 요사의 거리를 우리가 연단거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충분히 콘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제대로 우리가 설계했던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까 있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폭까지가 보면 근육 깊이 1.5배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요 깊이에 1.5배 정도 가도록 콘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 딱 뽑혀버리게 되니까 요 두 개 사이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원뿔 형태의 강도가 하나보다는 사실은 두 개를 하면 좋긴 좋은데, 이제 멀리 떨어지면은 얘 강도 같이 나올 건데 가까이 있으면 불리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그룹 앵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 이야기가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볼트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게 되니까, 요 그림을 가지고 이해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얘네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강도 나오고 균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단일 또는 그룹 앵커의 설치라든가, 그래서 최대 허용 하중을 결정해야 된다. 하중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얘를 많이 조작을 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흔들림 방법 침대에 사용하는 앵커볼트 최대 허용 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 허용 하중 값의 0.43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원리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을 이렇게 이제 주는 거고, 0.43을 곱하는 것은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은 허용 응력 설계법으로 전환하는 전환계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안전율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건축물 장치의 형상에 따른 프라임 효과나 편심을 고려한 수평지진 하중에 자용 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 최대형 하중과 자용 하중과의 내진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해 설치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프라임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축물 부착 장치라 그러거든요. 요렇게 이게 이제 재팔이 이제 지지되고 여기서 부착하는 게 이제 그 건축물 부착 장치인데, 여기서도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프라임 효과, 프라임 계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 고려해서 설계를 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평 지진 하중이 지금 같은 형태로 횡으로 오든 종으로 오든 결국은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앵커볼트로 하중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진 시스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앵커볼트입니다. 최종적으로 힘이 전달되니까. 제가 왜 이제 앵커볼트 출제됩니다라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전달이 됐었을 때 이 배관에서도 사용하는 배관도 견뎌야 되고, 그죠? 지지대도 견뎌야 되고, 버팀대도 견뎌야 되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까? 앵커볼트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평지진 하중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을 때 지대 설치 각도가 세타입니다. 이건 억각이 그냥 세타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 벡터, 즉 그러니까 요 노란색으로 요 길이에 따라서 하중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길이보다는 얘가 길이가 더 길죠. 다세 빗변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큰 힘이 여기서 발생하러, 이 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횡으로 하든 종으로 하든 이걸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이제 그걸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즉,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요 시험이 ICC ES-AC 446이라는 이제 그런 시험인데, 이건 뭐냐면, 해설서에, 내신설계 해설서에 앵커볼트는 요런 시험을 거쳐야 돼. 그 시험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제가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왜 저런 코드를 해외에서 만들어 놓고 저런 것들 내진용으로 쓰라 하는 건지. 자, 그러니까 CPP 있는 심의학습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뭐냐면 테스트하는 이제 블럭입니다. 앵커볼트를 테스트하는 블럭이 500, 500짜리거든요. 그렇게 여기 가운데에 앵커볼트를 하고 이게 양생을 합니다. 양생을 해가지고 최대한 콘크리트 강도가 살아나게 이렇게 양생을 합니다. 그냥 콘크리트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박아가지고 요게 이제 하중 시험기인데 요게 이제 앵커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조 가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갖고 얘를 쭉 인발을 하는데 이 단조 가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충격을 훅 줘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적 하중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중만 가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뽑는 힘만 가해지도록 하는, 속도가 거의 없는 상태로 가해지도록 하는 게 그걸 우리가 단조 가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쑥 뽑아봅니다. 뽑아가지고 얼마 정도 이제 파단이 나는지. 그러면 뭐 18, 킬로뉴턴, 20킬로뉴턴 이렇게 하중이 나와요. 뭐 20몇 킬, 24킬로 이렇게 하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뽑히면서 아까 대 모양으로 콘 모양으로 이렇게 뽑히겠죠.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니까. 그러면 저렇게 콘크리트 강도가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그럼 뭐 모재를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 평균으로 봐가지고 어떤 거는 양생이 잘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평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율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전율을 주는 게 보편적으로 한 75%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값을 세팅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내진 용어는 거기서 전환계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0.43을 곱한 게 그리고 우리가 쓰는 내진용 앵커볼트 하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보십시오. 얘를 지금 이렇게 눕혀놓은 게 세로로 해가지고 얘는 지금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콘크리트가 이렇게 지금 돼 있었잖아요. 자, 요렇게 지금 해가 앵커링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지진 하중이, 자, FPW가 요렇게 갔어요. 그러면 여기 하중을 갔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대 설치 각도를 세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진이 오고 여진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볼트가. 일부는 전단력이 발생을 할 거고, 밀고 당기고, 그죠? 그런 힘이 많아요. 그 방향에 따라서 뭐 그건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앵커볼트 그 자체에서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제손 모양의 건축물 부착 장치라 그럽니다. 앵커볼트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도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앵커볼트에 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전단력이 작용을 하는. 근데 얘는 앵커볼트 고정을 해놔서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요렇게도 해가지고 얘를 인발을 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하고 인장력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이거를 복합응력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하는 힘을 진동이니까 사이클을 10, 30, 100 이렇게 해서 하중을 각각 줘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질 않는데 뭐를 만들어 놓은 상태냐면 콘크리트의 균열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균열을 내가지고 균열이 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 실제로는 그 틈이 있어 균열 콘크리트를 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앵커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균열이 있는 거야 이미. 사실은 모재에 이제 그래 있는 거야. 저렇게 했을 때 앵커볼트를 인발하고 전단력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저게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줘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시험을 거친 게 아까 뭐냐면은 선설 쟁거볼트 AC446이고 그러니까 후설 쟁거볼들은 해설서 보면 355.2, 355.4 이런 코드들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진용 앵커볼트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공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콘크리트 하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지는 것들이 저런 분을 고려해서 이제 했었을 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임 계수, 아까 지렛대 효과를 적용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 B, C, D,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C, C. 요게 D고 요게 C입니다. 제가 순간 요게 좀 잘못돼. 요게 D고 요게 C 값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앵커볼트 고정점이 받침점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받침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중을 지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당길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 거,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고려해야 돼. 이제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프라임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A, B, 아까 C하고 D에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앞꿈치 쪽에 있는 이런 상태로 앵커볼트가 고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렛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앵커볼트 고정점이 달라니까 지렛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면 하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은 힘으로 큰 힘이 발생을 하는 형태가 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A, B, C, D 계산하고 뭐하고 이렇게 프라임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정한 위치로 해가지고 봤었을 때 지금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의 지렛대 효과가 크지 않는 게 좋겠죠. 높이도 사실은 여기는 요 각도를 인계각도라 그러는데 힘이 전달되는 하중은 이 각도에 따라 결정이 되집니다. 사실 누워있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근데 이제 그 효과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돼라는 게 아까 내진 설계 기준에 관련, 앵커볼트 관련 기준이에요. 즉,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앵커볼트 관련해가지고 쓰시오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답을 적는다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3조의 공통적용사항 이렇게 해서 앵커볼트 기준을 적어놓고 그 다음 썰을 푸는 게 맞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개념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급화된 답을 적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조금만 더 가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공식입니다. 여기 깊이 있게 더 들어가지 마십시오. 요거는 요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인장력 평가, 전단력 평가. 그래서 TLO 그리고 VLO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텐션이죠, 그죠? 인장하고 이제 전단력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지렛대에서 구해서 적용하는 거야. 요 공식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예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이제 결국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양상이 지금 돼 있으니까 전체 맥락은 요거예요. 개정된 게. 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 하중 달라지고, 근데 지대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얘네들도, 케이파 인증에 따라 하중도 달라지고, 얘도 별표에 따라 고려해주고, 요걸 다 고려해라라는 게 개정된 내용의 버팀대라든가 그런 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앵커볼트로만 버팀대를 고정을 할까요? 아니면 기타 등등의 장비를 고정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플러스 알파인데 요 정도로 답을 적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요렇게 나는 적어가지고 확실하게 점수를 받아가지고 야, 공부 많이 했네 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그럼 아까 같은 그런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제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알면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는 저 공식은 흔한 이제 공식 중에 한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저걸 가지고 했었을 때 저런 케이스만 있냐는 거죠. 부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무적인 거 조금, 그러니까 다 적을 필요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피우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도 우리 알고 있어라는 냄새만 피워도 돼요. 자, 그러면 앵커볼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습니까? 지금처럼 선설치가 됐든 후설치가 됐든 앵커볼트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죠. 있죠? 그죠? 있죠? 없음 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철골 첫 번째 나옵니다. 맞죠? 철골에는 앵커볼트를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산의 기술원에서는 건축물 부착 장치가 어렵다. 즉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건축물 부착 장치라 그럽니다. 요거를 연결하는 어댑터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아까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그러니 건축물 부착 장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대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우리가 어떻게 철골, 만약에 요렇게 이제 뭐 HBM이 있다라고 이 철골을 요렇게 연결해서 고정을 하는 요런 장치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댑터죠. 어댑터를 쓰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목적 원층으로는 어찌 할 건데요? 목적 원층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목적 원층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계한 사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는 레그볼트 같은 이런 걸 쓰는 목적 볼트 이런 거를 써요. 근데 목재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국내에 지어지면은 내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진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조용 레그볼트라고 있는데 레그볼트 다른 게 아니고 대가리가 있는 그런 볼트를 우리가 레그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재가 있으면 목재 그 자체에다가 그러면 바로 이제 박는 모처럼 박는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뭐 한 10mm 정도 되거든요. 그냥 깊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10mm 정도 되는 거를 모처럼 그냥 때리 박으면 결국 목재가 어떻게 해요? 짜게지죠.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부 드릴로 천공을 하고 나서 걔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 박듯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 건축물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이런 거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쓰시면 되는데 현장 냄새 풀풀 나는 거라서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느낌 딱 주기 딱 좋은 것들인데 특수한 경우 해가지고 철골 하나 이야기했고요. 목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어떤 경우 있냐면은 현장에서는 늘상 발생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단열재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상층에 단열재가 있는 거예요. 단열재. 근데 이제 단열재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단열재가 있을 때 골조가 이렇게 있고 있는 상태에서 단열재가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 버팀대를 설치를 하려니까 단열재 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단열재가 약하니까 앵커볼트로 앵커링을 한다더라도 제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중을 받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철판 같은 거 하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는데 요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설계가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앵커볼트 설계가 콘크리트죠. 앵커볼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단열재에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니 단열재가 그러면 충분한 강도가 있고 뭐 그렇게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앵커볼트를 되게 긴 거를 쓴단 말이에요. 되게 긴 거를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만약에 얘를 어떤 식으로 고정했다 치면은 이 앵커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길이가 길면 불리하죠. 모멘트가 커지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도 국제적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앵커 설계를 할 때 콘크리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단열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PC 구조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적이 있죠. PC 구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좀 있는 이제 물류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P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도록 해가지고 여기에 PC를 쫙 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P15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PC인데 얘가 중공 PC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중공이라는 게 가운데 비어 있는 이런 PC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는 뭐가 들어가면 강연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앵커를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럼 앵커볼트는 어디에 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앵커볼트를 요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기 확장형을 쓰면 여기는 가운데는 뻥 비어서 허당으로 되어 있고 여기만 콘크리트가 있네. 여기는 연선이 있어요. 소위 말해 철근 같은 거를 얘를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웨지 앵커 같은 세기 확장형 앵커 같은 거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으니까 드롭인 앵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크류 앵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현장에 있어야만 아는 이제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정도로 우리는 적어주면 끝이죠. 그죠? 그 정도만 해도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냥 25점, 2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념도 어렵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표현을 해주면 어디까지 표현해주면 좋습니까? 아까 기준 4가지 하고, 그죠? 기준 4가지 하고, 그리고 지렛대 개수, 이제 그런 분들하고, 콘크리트 아까 해가지고 앵커 요로 있었죠? 모양 있었죠? 그 정도로 표현해주고, 아까 최종적으로 공식까지 적어주는 거. 그 현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한 4가지 정도 있더라. 그래, 철골 구조, 목조 구조 같은 경우도 있었었고, PC 구조 같은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엔카가 제가 봐도 좀 제일 어려운 구조 부분. 근데 한 번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빠르면 이제 해설서가 시험 전에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 전에 나올 거니까 그때도 한번 어쩌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해설서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요약 잘 해가지고 한 세트 정도 해가지고 한 10점짜리 정도 만들어서 25점짜리를 풀어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나올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하중 계산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수평지 FPW 이렇게 갑니다. 그냥 요거 어디로 하중 간다 그랬습니까? 엔카볼트로 가고 설치 각도 이제 세타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즉, 그러면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로 보게 되면은 얘를 FPW라고 이제 가정하고 여기를 F라고 하자면 사인이죠. 그죠?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도로 얘를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요 힘하고 요 힘하고 보게 되면은 사인 세타는 FPW분의 F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FPW는 사인 세타분의 F 이렇게 되니까 얘를 가지고 요구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지대가 90도라 가정을 해보면 사인 90도는 1이거든요. 근데 4849 뉴턴 이거 뭐냐면 케이퍼 인증 기준에 전격 하중 중에 한 가지가 4849 뉴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849 뉴턴으로 했고 만약에 90도로 설치하면 저렇게 이제 4849 뉴턴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대를 30도 각도로 설치해놨어요. 여기서 30도 각도는 한계입니다, 한계. 인증 기준에 테스트를 30도 각도까지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자, 똑같은 4849 뉴턴이 가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니까 하중이 얼마? 9698 뉴턴으로 늘어납니다. 왜냐면, 사인 30도가 2분의 1로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면 하중이 오버하는 거죠. 여기는 하중이 계속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24245 뉴턴, 즉 수평지진 하중을 2425 뉴턴이 되게 만들게 되면은 4849 뉴턴이 최종적으로 여기 전달되게 되니까 그래서 수평지진 하중을 저렇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대 설치 각도로 하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이니까 이거는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도일 경우는 4849 뉴턴인데 60도일 경우는 어떻게 하중을 줄이고 45도일 때 또 줄이고 30도일 때 줄이고 이렇게 요 하중이 돼도 최종적으로 아까 어디 여기 있는 건축물 부착 장치에 전달되는 해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849 뉴턴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딱딱딱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앵커볼트도 지금 보시면 천장에 설치를 하냐 아니면 벽에 설치를 하냐 측벽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하중이 그 프랭게에서 이런 거 다 중하면 하중 각각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설치하면 실제로 요거는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45도로 거의 대부분 현장에 지대를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3428 뉴턴까지 버틸 수 있다 됐네. 자 보십시오. 천장에 설치해 3300 3300, 2999 이렇게 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더 작아져 버렸어요? 앵커볼트 하중이 더 작죠? 그죠? 앵커볼트 하중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앵커볼트 하중이 훨씬 작게 나오기 때문에 앵커볼트 하중을 기준으로가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서 그 자체에서. 자, 그리고 별표에 따라 뭐 허용 하중은 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별표이거든요. 그러니까 100mm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아까 배관에도 모멘트 있으니까 배관 자체가 파손될 수 있는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12m까지는 3842N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하중이 넘어가면 어떡해요? 4449N은 지금 몇 메다? 11m. 이거 하중이 더 넘어갔어요. 5354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뭐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앵커볼트 하중이 더 작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피셔 힐티 이런 거 여러 가지 NKT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실제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 어디가 8kN. 그러니까 옛날로 뭐 800kgf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8kgf 정도 견딜 수 있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걔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지렛대효과 계산을 해보면 아까 45도 각도로 하면 3300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작으니까 그걸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HBM의 건축물 부착 장치 어댑터 있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양을 보면은 자, 이런 것들. 요거는 말 그대로 참고 마시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봤냐면, 행방 버팀대가 하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양쪽에 헤드가, 가지방 양쪽에 헤드가 8개를 결합하면 가지방 하나 16개 최대로, 현장에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하중을 최대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가동 중량이 얼마 나오냐니까 약 14,900에서 15,000N 정도까지 최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진계수를 적용해서 구해보게 되니까 6,134, 5,385, 어마어마한 하중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지진계수를 조정을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계상태법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지금 이제 계산서인데, 계산서 보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진구역 1인지 2인지가 구분되는 게 맞죠? 지진구역 1하고 지진구역 2가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지진계수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진구역 1인지 2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진구역 1이냐 2냐 따라서 한계상태법이냐 허용역법이냐 허용역설계법이냐 한계상태 설계법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진계수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지진구역 1, 2 나야 되고 저게 나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이제 우리가 버팀대라 기타 등등 했을 때 첫 번째로 해 지진구역 1, 2냐 이제 지진구역이 결정돼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야 되는 게 설계법. 한계상태 설계법이냐 허용역 설계법이냐 그거 나야 된다. 두 번째. 맞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면은 버팀대일 경우는 버팀대 전격 하중 나야 되는데 이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랬습니까? 전격 하중이 달라져요. 근데 캐파 인증해가지고 인증서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격 하중이 90도일 경우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45도를 설치해도 90도 하중 넣고, 그죠? 60대도 90도 하중 넣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하중이 높게 나오죠. 높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른 하중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지지 설치 각도에 따라서 하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격 하중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 다음에 지지대에서 나타나는 새 장비에 따라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 하중이 달라져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서 뭐도 또 달라지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앵커볼트의 하중도 달라져요. 앵커볼트는 아까 우리 어디에요? 천장에 설치하거나 벽에 설치하거나 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 각각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지진구역이 중요하죠. 그래 어떻게 설계하느냐 설계법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대 설치 각도에 따른 전격 하중이 나타나야 되죠. 그 지대 설치 각도에 따른 뭐가 나야 되는 겁니까? 지지대의 하중, 그러니까 새 장비에 따른 하중이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 앵커볼트 설치 위치에 따라 벽이냐 천정이냐 측벽이냐에 따라 하중 달라집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횡만일 경우는 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00mm 같은 경우는 12m로 했었을 때 3842N을 초과하냐 마냐가 필요하겠죠. 그죠? 요거면 됩니다. 요거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우려 봤을 때 전격 하중하고 그리고 지지대 허용 하중하고 앵커볼트 조합 하중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영향력 여기서 구해진 영향력 하중하고가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진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표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다들 좀 저기 많은 소리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데 근데 이제 내지는 요 정도까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내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적 보너스 정도 하중 시험기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 이거 배관을 세로로 세웠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장치가 지그라 그러죠. 지그가 있고 여기서 인장 내지는 압축을 줍니다. 지지대 설치 각도를 이렇게 90도 이렇게 줘가지고 인장하고 압축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종 모양 버팀 때 하중을 주는 거고, 횡은 횡 모양대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대 설치각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테스트합니다. 이걸 가지고 수왕산업기술원에서 계속해서 할 때마다 제품 할 때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부작위로 해가지고 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이제 검사받아야 될 것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렇게 전격 하중 시험. 즉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방법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방법 이거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자, 우리가 내진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거는 제품으로 제가 이제 넘어갈 건데 시험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하중을 가했죠. 이거는 정하중을 가했습니다. 근데 지진은 진동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하중을 줘가지고 안전율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정적 하중 시험이 있고, 동적 하중 시험이 있어요. 동적 하중 시험은 건축 비구조 요소는 AC156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예, 미국 코드거든요. AC156이라는 코드가 있고, 그 코드에 따라서 이거는 진동대라는 걸 해가지고 실제로 지진 발생한 것처럼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법은 시험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왕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요 시험 방법은 뭐냐면은 UL 스탠다드를 따라간 겁니다. UL 기준에서 전격 하중 시험. 그러니까 저걸 진동대 일일이 매번 시험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안전율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2.2배를 줬죠. 안전율을 2.2배를 줘가지고 전격 하중에 아까 4845N에 곱하기 2.2 해가지고 90도 각도로 하중을 줘가지고 임장 압축 해가지고 변이랑 소송 변형이 없어야 돼. 소송 변형은 완전히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변형이 없어야 되고 일정한 범위 내의 변형률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변형률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관에 무리를 주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통과되면은 오케이, 좋아. KFI 인증 스티커 딱 부착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하는 방법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겁니다. 유한요소 해석.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툴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솔리드웍스, 뭐 그리고 마이다스, 이제 이렇게 구조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이미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항공, 자동차, 뭐 선박 막 두루두루 써요. 일반적으로 있는 기술인데 소방에서는 여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같은 정적 하중만 줄 수 있는 방법. 정적 하중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동적 하중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정적 하중을 주느냐, 동적 하중을 주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신뢰도 높은 거는 아까 진동대 위에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신뢰도 높은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흔히들 구조검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검토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구조검토는 사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게 이제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조글선 맡기거나 그러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테스트하는 것 중에는 정적 하중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넘어가면, 자, 결국은 지금 봤을 때 시험을 하는 방법이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이거는 자, 조금은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하고 개념적인 부분을 담아가지고, 자, 흔들림 방지 버팀 때는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품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루브 조인트 같은 지진 불리움은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오케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볼트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토퍼드 같은 것도 그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 수조 같은 경우는 지진에 견딘다 안 견딘다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제방 같은 경우는 견딘다 안 견딘다, 내지는 비상전원 이런 분들 견딘다 안 견딘다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요 개념이 소방에서는 품질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 지진에 견딘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 발생하면 요거 안전해라고 누가 보증을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인증 기준이 있는 제품들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게 해가지고 효과 있나? 쓸데없이 돈 들이는 거 아이가? 요게 이제 3종 세트, 4종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려고 하게 되면 소화전함을 딱 쐈는데 이 소화전함이 지진에 견딘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자 앵커볼트 설계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걸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일부 범위는 이렇게 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이걸 굳이 해석해서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규제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수조죠, 수조. 그래서 아마 6월 28일자로 소방청에서 지침이 하나 나간 게 수조에 대해서는 허가하기 전에 착공 신고하기 전에 이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나가야 돼, 설계가 돼서 나가야 돼라는 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무분별하게 이 수조에 대해서 내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내진 성능이 없는 도장법만 해가지고 오는 제품들이 설치돼. 그래서 지침이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진에 관련해 가지고 제품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이제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구조 검토를 해 말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입니다.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조금 풀어서 써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진 성능을 가지는 제품이냐 아니냐로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